돈은 그만한 그릇을 가진 사람에게 모인다네. 10억 원의 그릇에는 10억 원, 1억 원의 그릇에는 1억 원이 모이게 돼. 당신이 다룰 수 있는 돈의 크기는 얼마인가요? 우리가 지금 제비 뽑기를 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250개의 제비 중 1개가 10억 원짜리 당첨 제비이고 나머지는 꽝입니다. 그런데 제비를 1개씩 뽑을 때마다 1,000만 원씩 내야 합니다. 여러분은 참여하시겠습니까? 확률로 따져보면 250분의 1이니까 당첨은 힘들겠다고 생각하셨나요? 부자의 그릇이라는 책에서 한 수수께끼의 노인이 말합니다.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배틀을 많이 휘둘러야 한다고 말이죠. 물론 250번을 연달아 뽑게 되면 당첨이 되더라도 적자를 보겠지만 누구나 제비뽑기에서 100번 이내에 당첨될 확률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아셨나요? 그렇다면 다시 묻겠습니다. 당신은 어떤 선택을 하실 건가요? 이 질문의 의미는 순전히 도박을 할지 말지를 뜻하는 게 아닙니다. 성공하는 사람은 배틀을 많이 휘둘러야 결국 공을 맞출 수 있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안다는 것입니다. 노인은 말합니다. 그러니까 배틀을 휘두르는 걸 그만둬서는 안 된다고 말이죠. 오늘 소개해드릴 책 부자의 그릇은 빚이 3억 원인 실패한 사업가가 수수께끼에 둘러싸인 노인과의 대화를 통해 부자의 그릇에 대해 알려줍니다. 이 이야기 속에서 당신이 가진 돈의 그릇이 얼마나 되는지 알아보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나의 그릇을 키우는 5가지 가르침도 함께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부자의 질문. 지금 자네는 1,000원도 제대로 다루지 못하고 있네. 부자의 그릇 제1장. 정말 운이 나빴던 걸까? 2014년 11월 11일 오후 4시. 저물어가는 태양이 나의 얼굴을 붉게 물들였다. 벌써 날이 어두워지네. 여기에 얼마나 있었지? 사실 이 말에 답을 해줄 사람은 없다. 주변에 아무도 없기 때문은 아니다. 지금 내 주변에는 아이들과 학생들이 계속 오가고 있지만 내 목소리에 힘이 없어 아무도 듣지 못했을 것이다. 그 정도로 나의 몸과 마음은 쇠약해져 있었다. 내가 아무리 여기 앉아 있어도 다들 관심조차 주지 않는구나. 나는 요 며칠 백화점 앞에 있는 분수광장에 와 있는 일이 잦았다. 사실 광장이라고 부르기에는 과분하고 백화점 본관과 별관을 연결하는 통로 옆 휴게소라 하는 게 더 격에 맞을 것이다. 그래도 나는 이곳이 아주 마음에 든다. 별 규칙 없이 놓인 유리 탁자는 그날그날 햇볕의 강도에 따라 무수히 많은 표정들을 보여준다. 또 천장이 시원스레 뚫린 통로 덕에 한여름에는 소나기가 지나간 뒤 떠오른 무지개를 특등석에서 바라보는 기쁨을 누릴 수도 있었다. 그러나 무엇보다 가장 마음에 드는 것은 어지러이 놓인 의자들이다. 언뜻 보면 단순하지만 찬찬히 바라보면 디자이너의 센스에 감탄하게 된다. 그 사람의 이름까지 궁금하게 만들 정도니까. 다만 딱 한 가지, 통로의 위가 뚫려 있어 비바람을 그대로 맞다 보니 조금 지저분한 게 못내 아쉽다. 그러나 그로 인해 의자와 좀 더 거리를 둠으로써 객관적으로 그것들을 바라볼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지금으로부터 3년 전 나는 이 광장을 처음 알았다. 당시에는 매일 집에서 자동차로 출근하며 이곳을 보았는데 사실 그때는 이런 곳에 광장이 있었구나 하고 놀라는 정도였다. 당시에 나는 일에 치여 사느라 이 광장의 존재 따위에는 신경 쓸 여유조차 없었으니까. 그러나 지금은 다르다. 벤치의 페인트가 얼마나 벗겨졌는지를 보고 제작 연도를 추측해 보기도 하고 분수가 물을 내뿜는 타이밍이 의도된 것임을 알아채고 감탄하기도 한다. 그런 사소한 것들에까지 생각이 미칠 만큼 지금의 나에게는 충분한 시간이 있다. 하지만 나에겐 돈이 없다. 자랑은 아니지만 솔직히 없다고 할 수 있는 수준도 아니다. 말 그대로 전혀 없다. 그러나 있다고 할 수 있는 것도 있었다. 바로 빚.
그것도 3억 원이나 되는. 내가 온종일 이곳에 앉아 벤치의 페인트가 얼마나 벗겨졌고 분수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따지고 있는 이유는 이러한 현실에서 잠시라도 벗어나고 싶기 때문이다.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곤 달리 없어 보인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딱 그것뿐이라고 단정 짓고 싶다. 어두워졌네. 이제 슬슬 돌아가 볼까. 나는 그렇게 중얼거리면서도 섣불리 일어서지 못했다. 집으로 돌아간다 한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곤 아무도 없는 싸구려 아파트에서 잠을 청하는 것뿐이니까. 그 아파트에서 지낼 수 있는 날도 일주일이 채 남지 않았지만 지금 이곳보다 따뜻한 공간으로 돌아가는 일마저 주저해야 한다니. 그러나 집에 가면 그때는 정말 혼자가 된다. 나는 얼른 이 벤치에 계속 앉아 있어야 할 이유를 찾기 시작했다. 벤치에 앉아 심각한 얼굴로 혼잣말을 중얼거리는 한 남자에게 사람들은 한결같이 미심쩍은 시선을 보내왔지만 막상 내가 그들을 쳐다보면 모두 고개를 휙 돌리고 빠른 걸음으로 멀어져 갔다. 유행이 뭔지 모두 내 가게에 왔었으면서 갑자기 속에서 분노가 끓어오르기 시작했다. 나는 벌떡 일어나서 앞을 똑바로 보며 힘껏 내뱉었다. 내가 뭘 잘못했는데? 난 최선을 다했잖아. 나는 잘못한 게 없어. 운이 나빴던 거야. 무조건 운이 나빴어. 한심하게도 나는 이 모든 것이 내 잘못이 아니라는 사실을 누군가가 인정해 주길 간절히 바라고 있었다. 어느새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 나는 벤치에 앉아서 마음을 진정시키는 일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어느덧 1시간이 지나 오후 5시가 되었다. 가을 해는 완전히 기울어 순식간에 어둠이 찾아왔다. 가로등이 드문드문 켜지고 내 주변에도 인공불빛이 흐릿하게 비추기 시작했다. 반면 나의 눈동자는 점점 초점을 잃어버리기 시작했다. 싸구려 점퍼만 걸친 채 추위를 견디며 덜덜 떨고 있는 내 모습을 본 사람이 있다면 마치 작은 동물을 바라보듯 동정의 눈빛을 보내왔으리라. 따뜻하게 마실 거라도 있었으면. 나는 주머니에 손을 찔러 잔돈을 찾았다. 왼쪽 주머니에서 1개, 오른쪽 주머니에서 2개가 잡혔다. 순간 온몸에 안도감이 퍼졌다. 하지만 그 동전을 전부 꺼냈을 때 나는 조금 전보다 더 크게 낙담해야 했다. 100원이 부족해. 손바닥 위의 동전을 아무리 세어도 액수는 똑같았다. 음료수 하나도 못 사는 처지구나. 한숨을 쉬며 마침내 자리를 뜨기로 결심한 순간 뒤에서 낯선 음성이 들려왔다. 자, 이거. 분명 어둠 너머에서 들려오는 목소리였다. 부드럽고 힘찬 울림이 있어 기분을 좋게 만드는 그런 음성이었다. 나는 그쪽을 응시했다. 그러자 이윽고 흐릿한 그림자가 선명한 윤곽으로 바뀌었다. 이거 괜찮으면 빌려드리리다. 그쪽에는 품이 있어 보이는 장신의 노인이 100원짜리 동전을 들고 서 있었다. 70살쯤 되어 보였으나 자세가 좋아서 그런지 나이에 비해 키가 꽤 커 보였다. 하얀 턱수염을 기른 그는 미소를 지으며 나한테 천천히 하지만 조금도 주저없이 가까이 다가왔다. 자, 노인은 100원짜리 동전을 내 손에 건네더니 꽉 쥐어주었다. 나는 의심을 품으면서도 노인의 호의를 받기로 했다. 그의 말투는 아주 부드러웠지만 가타부타 못하게 만드는 묘한 박력도 갖추고 있었다. 아무튼 이 100원만 있으면 따뜻한 음료수를 살 수 있다. 나는 인사도 하는 둥 마는 둥 하고는 서둘러 자동 판매기로 향했다. 그런데 손이 곱아서 동전을 하나씩 투입구에 집어넣는 것도 힘겨웠다. 이럭저럭 동전을 모두 투입하고 내가 좋아하는 로열 밀크티 버튼을 누르려는 순간 뒤에서 또다시 목소리가 들려왔다. 정말 그걸로 할 겁니까? 무슨 의미인지 몰라 나도 모르게 큰 소리로 되물었다.
그러니까 정말 그걸로 할 거냐는 말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노인은 천천히 걸어와 자동 판매기의 앞을 막아섰다. 그러니까 정말 이걸로 할 텐가. 노인은 아까처럼 부드러우면서도 박력이 넘치는 목소리로 또박또박 같은 말을 되물었다. 이 사람, 뭐야? 그의 이해할 수 없는 행동에 점차 짜증이 일기 시작했다. 100원을 빌려준 사람은 분명 이 노인이 맞다. 물론 그 점에 대해서는 정말로 고마웠다. 하지만 한편으로 생각하면 고작 100원이다. 고작 100원을 주면서 내가 먹고 싶은 음료수 종류까지 참견하는 건 도저히 참을 수 없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나는 지금 당장 따뜻한 밀크티를 마시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다. 나는 마음을 단단히 먹고 노인에게 말했다. 돈을 빌린 입장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면 대단히 실례가 된다는 걸 알지만 제가 여기서 뭘 마시든 그건 저의 자유 아닙니까? 노인은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다. 혹시 제가 100원을 받았을 때 영감님께 고개를 숙이지 않아서 언짢으신 겁니까? 그는 역시나 대답하지 않았다. 무슨 말씀이든 해보세요. 이미 늦은 건지도 모르겠지만 이렇게 머리를 숙일 테니 이제 그만 봐주시죠. 나는 이 상황을 넘기기 위해 재빠르게 머리를 꾸벅 숙였다. 하지만 노인은 꿈쩍도 하지 않았다. 그렇다면 머리를 좀 더 숙여보게나. 노인은 내 눈을 응시하며 상냥한 미소를 머금은 채 이렇게 말했다. 생각지 못한 노인의 말에 당황스러웠지만 나는 애써 웃는 얼굴을 하고 받아쳤다. 겨우 100원 가지고 꽤 까다롭게 나오시는군요. 머리를 더 숙이면 되는 거죠. 나는 까짓것 원하는 대로 다 해드리리다라는 생각으로 자동 판매기를 막아선 그를 향해 다시 머리를 숙였다. 아까보다 더 공손하게 머리를 숙였건만 노인이 곧이어 던진 말은 나의 두 귀를 의심하게 만들기에 충분했다. 조금 더 깊이 숙여보게나. 나는 노인을 쏘아보았다. 절대 욱하는 성격은 아니지만 그가 계속 부당한 요구를 하자 진심으로 화가 치밀어 오르기 시작했다. 자꾸만 뼈아픈 기억을 되살려주는데 이런 부당한 대우 정말 오랜만이군. 나는 화를 퍼부으려다가 꾹 참았다. 순간 아내와 딸아이의 얼굴이 또렷이 떠올랐기 때문이다. 여기서 이 노인과 싸워서 뭐 하겠어. 아내와 아이코만 더 힘들어질 텐데. 그래, 지금도 충분히 힘들 텐데 이깟 일로 두 사람을 더 괴롭게 할 수는 없지. 고개 좀 숙인다고 내 머리가 다른 것도 아니고 말야. 얼른 집으로 돌아가자. 다 빨리 가지 않은 내 잘못이야. 집에 가서 오늘 있었던 일은 전부 있는 게 좋겠어. 이렇게 마음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자 냉정을 되찾을 수 있었다. 알겠습니다. 다소 이성을 찾은 나는 차분히 대꾸하며 고개를 더 깊숙이 숙였다. 그런데 고개를 들려고 하는 그 순간 노인이 건넨 말의 참뜻을 비로소 이해할 수 있었다. 아, 그런 뜻이었구나. 자판기는 모두 3단으로 나누어 진열되어 있었는데 가장 아랫줄, 즉 세 번째 단에는 따뜻한 음료가, 그 위에 첫 번째와 두 번째 단에는 차가운 음료가 있었다. 그런데 나는 빨리 밀크티를 마시고 싶다는 생각에 그만 먼저 눈에 들어온 두 번째 단에 차가운 밀크티 버튼을 누르려고 했던 것이다. 겨울에는 자판기에 차가운 음료가 있을 리 없다는 편견과 설령 따뜻한 음료가 있더라도 세 번째 단에 또 밀크티가 있을 리는 없다는 선입견. 더 덧붙이면 빨리 밀크티를 사서 온기를 느끼고 싶다는 욕망이 머릿속을 지배하고 있었던 셈이다. 노인이 나를 제지하지 않았다면 나는 이 겨울에 차가운 밀크티를 마실 뻔했다. 과장처럼 들리겠지만 남한테는 고작 밀크티일지 몰라도 지금 나에게는 세상에 둘도 없는 밀크티이다. 노인은 내가 그 사실을 알았음을 눈치챘는지 천천히 입을 열었다. 참 순수한 젊은이로구먼. 나 같은 늙은이의 불손한 요구에도 이처럼 따라주다니.
노인은 그제야 자판기 앞에서 비키더니 한층 환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정말 그걸로 할 텐가? 나 또한 이번에는 자신감이 넘치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네, 그럼요. 오랜만에 누군가에게 미소로 답하는 내 자신이 매우 낯설었다. 아, 맛있다. 목구멍으로 따뜻한 액체가 흘러 들어왔다. 따뜻한 밀크티가 내 몸과 마음을 모두 녹이는 데에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노인은 내가 순식간에 기운을 차리는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그저 기쁜 모양이다. 정말 신기하구먼. 노인의 목소리에 나는 정신이 들었다. 어디서나 살 수 있는 밀크티이지만 지금 자네에겐 특별한 음료일 거야. 노인이 내 속마음을 알아채자 조금 겸연쩍었다. 나는 이제 그만 그가 돌아가기를 고대했지만 노인은 나의 기분 따위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표정 하나 바꾸지 않은 채 계속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저 어디 사는 누구신지는 모르겠지만 오늘은 정말 감사합니다. 조금 전에 범한 결례를 용서해 주십시오. 나는 노인에게 다시 머리를 깊이 숙이며 감사와 사과의 마음을 전했다. 아니, 나야말로. 노인도 나에게 머리를 숙이더니 말을 이었다. 자네를 만나서 정말 기뻤네. 이 인사말을 끝으로 나는 드디어 마음을 놓고 되돌아가려던 차였다. 잠깐 자네에게 할 말이 있네만. 노인의 말은 나를 바짝 긴장시켰다. 아까 그 100원은 꼭 돌려주게나. 너무나 진지한 태도에 순간 온몸이 굳어버렸다. 자네가 제게에서 돈을 맘껏 다루게 될 즈음 반드시 돌려줬으면 하는데. 뭐야, 날 생전 처음 본 영감님이 지금 용기를 북돋아 주려는 거야. 분명 아까 내 표정이 많이 어두워서 그러는 거겠지. 나는 자신감 있는 목소리로 그의 요청에 대꾸했다. 네, 꼭 돌려드리겠습니다. 이 따뜻한 밀크티를 마시게 해주신 그 은혜는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세기만 한다면 100원이 아니라 1000만 원 정도로 돌려드리지요. 그건 안 되네. 노인은 크게 고개를 저었다. 왜죠? 너무 많아. 너무 많다고요. 이 노인은 도대체 무슨 꿍꿍이인 걸까? 그럼 얼마면 받아주실 건가요? 나는 머뭇거리며 물었다. 글쎄, 돌려준다면 120원 정도가 적당하려나. 네, 120원이요. 이건 어디까지나 성의 문제인데요. 지금 저는 영감님 덕에 이렇게 한숨을 돌릴 수 있었습니다. 1000만 원도 적다는 생각이 드는 때가 온다면 그때는 꼭 그만큼 돌려드릴 테니 그렇게 하게 해주십시오. 나는 속으로 거참 성가신 영감님이네라고 생각하면서 그럴듯한 말을 늘어놓고 그 자리를 피하려고 했다. 그런데 그때 생각지도 못한 말이 노인의 입에서 흘러나왔다. 그래서 망했던 거군. 뭐라고요? 그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내 마음을 흐트러뜨리기에는 충분했다. 자네는 돈에 대해 몰라도 너무 모르는 것 같아. 건성인데다 갈피를 잡을 수도 없고 순간적인 기분에 휩쓸려서 일을 크게 벌이려고 하지. 그래서 실패한 걸세. 노인의 말에 내 마음이 격렬하게 반응하더니 조금 전에 분노가 되살아났다. 영감님은 저에 대해 뭔가 알고 계시는 겁니까? 대체 누구시죠? 나는 조커라고 하네만. 조커요. 그 트럼프에 있는. 그래, 그 조커지. 노인은 잠옷 당연하다는 듯이 대답했다. 이 영감님 대체 뭐 하자는 거야? 나는 더 이상 이 노인을 상대하지 말아야겠다고 결심하며 말없이 자리를 뜨려고 했다. 자네는 아는가? 일본 대형은행들이 1년간 금리로 총 얼마를 챙기는지. 대략 50조 원이야. 반면에 고객에게 지불하는 금리는 총 수조 원 정도지. 그 차액은 그대로 은행 이익이 되고 사람들로부터 모은 돈을 빌려주고 그만한 이익을 얻는 거라네. 참 좋은 장사야. 노인은 내 등을 향해
혼잣말을 하듯 내뱉었다. 대체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지? 나는 노인을 향해 돌아보았다. 금리가 뭔지는 알고 있겠지. 노인은 마치 아이를 대하듯 천천히 물었다. 저를 뭐로 보시고? 이래봬도 경영학 전공자입니다. 그렇구먼. 근데 나는 조금 전 자네에게 20%의 금리를 붙였어. 금리가 20%라니 너무 터무니없다는 생각이 안 드나. 사실 20%를 붙인 이유는 자네에게 신용이 없기 때문이야. 노골적이시네요. 쓴웃음을 지으며 그의 말을 흘리려 했지만 노인은 역시나 내 기분 따위는 개의치 않고 말을 이었다. 하지만 그럴 수밖에 없어. 난 오늘 처음 자네를 만났으니 자네에 대해 전혀 아는 게 없다네. 생년월일, 가족 구성, 경력 그런 것도 전혀 몰라. 더구나 자네는 이 시간에 그것도 이런 곳에 꽤 오래 있었던 것 같은데 시간에 얽매이지 않을 만큼 여유로운 사람이라면 음료수를 살 잔돈이 없다는 게 말이 안 돼. 회사원이라면 야근을 하거나 회식 자리에 갈 시간이지. 솔직히 이 모든 상황을 고려해 볼 때 그 금리도 낮은 편이야. 은행이라면 아예 빌려주지도 않을 거야. 나는 아픈 곳을 쿡쿡 찔러대는 노인에게 발끈할 수밖에 없었다. 내가 누구인지도 모르면서 너무 무리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런데 내가 실패했다는 사실은 어떻게 알아맞힌 걸까? 그저 우연이었을까? 석연치 않은 구석이 있었지만 뭔가 받아치지 않으면 분이 풀리지 않을 것만 같았다. 하긴 제 신용도는 낮을 겁니다. 하지만 고작 100원 빌려주시고서 이렇게 함부로 말씀하시는 분의 인격도 의심스럽네요. 자네는 분명히 그렇게 늘 고작 100원이라고 여기면서 대출을 받아왔을 거야. 다시 뜨끔했다. 맞는 말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다 그만한 이유가 있었는데 노인은 당황해하는 나를 무시하고 말을 이어갔다. 나를 오해해서는 곤란하네. 이래봬도 꽤 관대하게 집을 유예를 했자는가. 자네가 재계에서 돈을 맘껏 다루게 되면이라는 조건을 붙인 건 무기한이나 마찬가지야. 사실 지금 자네의 모습을 보면 그건 아주 먼 훗날일 같은데 말이지. 아니, 과연 그럴 날이 올지 안 올지도 잘 모르겠구먼. 나는 몹시 심기가 불편해져서 비아냥거리며 받아쳤다. 영감님이 당신을 조커라고 한 의미를 이제야 알 것 같네요. 이렇게 짧은 시간에 이토록 남의 기분을 상하게 만들다니. 그것도 참 대단한 능력이십니다. 고맙네. 오늘은 정말 즐겁구먼. 하긴 내가 여기에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 있을 리가 없다. 이 노인은 남아도는 시간을 때울 수 있는 적당한 상대를 찾아 일을 즐기고 있음에 틀림없다. 그러나 하고 많은 사람 중에 왜 하필 나를 상대로 그런 이야기를 한 걸까? 이유야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노인은 상대를 골라도 한참 잘못 골랐다. 만약 내가 은행에 근무했었다는 사실을 알면 그는 분명 놀랄 것이다. 내가 그 말을 할 타이밍을 노리는데 그가 갑자기 다시 진지한 음성으로 말했다. 왜 내가 이런 이야기를 장황하게 늘어놓는지 의문을 갖는 모양이구먼. 자네는 이 짧은 시간에 돈을 쓰는 데에도 이미 잘못을 저질렀어. 아까 자네가 실수로 차가운 밀크티를 사려다가 멈춘 다음에도 자네한테는 3가지 선택지가 있었지. 하나는 그대로 따뜻한 밀크티를 사는 선택지. 노인은 잠시 뜸을 들이더니 아이를 가르치듯 말했다. 또 따뜻한 밀크티를 사지 않는 선택지. 여기서 3분 정도 떨어진 슈퍼까지 걸어가서 100원이 필요 없는 밀크티를 사는 선택지. 이렇게 총 3가지가 있었지. 물론 슈퍼에 있는 밀크티가 따뜻하다는 보장은 없지만 가서 확인할 수는 있었어. 틀린 말은 아니다. 하지만 전 지금 여기서 따뜻한 밀크티를 마시고 싶었다고요. 그래, 자네는 방금 지금이라는 점에 얽매였어.
지금 당장 온기를 느끼고 싶다고 생각했고, 그리고 나한테 돈을 빌려서 밀크티를 산 덕분에 지금 이렇게 재미도 없는 낯선 노인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지. 이 노인은 무슨 말이 하고 싶은 걸까? 도대체 무슨 이유로 나한테 접근을 한 거지? 영감님은 대체 누구십니까? 노인은 품위 있게 미소를 짓더니 한 박자 쉰 다음 천천히 말을 이어갔다. 말했잖나, 조커라네. 노인은 천천히 팔을 들어 나를 가리켰다. 그러자 마치 마법처럼 7 빛깔의 불빛에 분수가 반짝이며 가을 밤하늘을 향해 솟아올랐다. 내 안에서는 이 영감님에 대해 더 알고 싶다라는 호기심과 이 영감님과 더는 엮이고 싶지 않다는 불편한 감정이 엇갈리기 시작했다. 혼란스럽긴 했지만 이렇게 노인과 함께한 기나긴 밤이 시작되었다. 내 기분을 아는지 모르는지 노인은 온화하게 미소를 띤 채 여유로운 모습으로 내 앞에 서 있었다. 지금 날 놀리는 걸까? 아니면 진심일까? 진심이라 해도 뭔가 목적이 있을 거야. 그런데 목적이라면 그게 뭐지? 노인은 내가 조금 전까지 앉아있던 벤치로 걸어가 우아하게 사뿐히 걸터 앉았다. 그리고 천천히 다시 입을 열었다. 돈이란 건 말이지 참 신기한 물건이야. 사람은 그걸 가진 순간에 선택해야 돼. 하지만 사람들은 대부분 그런 생각은 안 하고 충동적으로 써버리지. 지금 필요하니까 지금 쓰는 거야. 나는 노인의 말을 그저 듣고만 있었다. 어느새 스스로를 조커라고 칭하는 그의 박력에 압도당한 것 같았다. 자네는 자칫하면 원하는 것과 다른 걸 살 뻔했어. 그리고 지금이라는 것에 얽매여서 더 싸게 살 수 있는 선택지를 스스로 포기했고, 다 맞는 말씀이긴 한데요. 날씨가 너무 추워서 빨리 따뜻한 걸 마시고 싶었지만 여기를 떠나고 싶지 않았고 어두컴컴해서 자판기 글자도 잘 안 보였다고요. 인간이 돈 때문에 저지르는 실수 중 90%는 잘못된 타이밍과 선택으로 인해 일어난다네. 내가 던진 변명 같은 말에 그는 그렇게 대꾸했다. 돈을 잘못 다루는 사람들은 대부분 그걸 깨닫지 못해. 실수를 저질러 놓고 남의 탓으로 돌리거나 자네처럼 날씨나 기온 탓이라고 해버려. 그리고 똑같은 잘못을 몇 번이나 다시 저지르지. 하긴 이 노인이 지금 내 처지와 심정을 어찌 알랴. 하지만 정말 여유가 없었습니다. 영감님 말씀대로 근처 슈퍼에 가는 것조차 힘들게 느껴졌거든요. 돈이라는 건 정말 신기하단 말이야. 만약 한 푼도 없었다면 자네가 밀크티를 마시고 싶다는 생각을 했을 것 같나. 포기하고 얼른 집에 가서 주전자에 물을 끓여 뜨거운 물이나 마시고 있겠지. 동전 몇 푼을 가지고 있다 보니 자네는 정상적인 판단을 내리지 못했어. 사람들은 돈이 있으면 무조건 쓰고 싶어지는 모양이야. 무슨 이런 말을. 너무나 무례한 말에 나는 분노를 담아 반론하려 했지만 노인은 거리낌 없이 이렇게 내뱉었다. 지금 자네는 1,000원도 제대로 다루지 못하고 있네. 노인이 나를 계속 바보 취급해오긴 했지만 이렇게까지 대놓고 비난하자 반박할 기력마저 사라져버리고 말았다. 아무튼 미안하게 됐구먼. 못 배운 탓인지 내가 말이 좀 거칠었던 것 같은데. 아니요, 괜찮습니다. 다 맞는 말씀인데요. 사람은 돈이 있으면 그걸 쓰고 싶어 한다고 했네만. 대형 가전제품이나 텔레비전, 새로 지은 주택이나 새 자동차, 그런 걸 파는 사람들도 살까 말까 망설이는 고객들에게 똑같은 말을 하지. 지금이 바로 구입할 때입니다라고. 이 말은 마법과도 같아. 망설이던 고객도 그 말을 들으면 지갑을 열거든. 네, 그야 전문 영업자는 지식도 많고 노하우도 많아서 그들이 하는 말에는 묘한 설득력이 있거든요. 어떤 의미에서 보면 지금이 바로 구입해야 할 때라는 말은 너무나 당연해. 왜냐하면 구매자는 그 상품이 갖고 싶어서 매장으로 나온 걸 테니까.
당연히 당사자에게는 그때가 구입할 때가 되겠지. 그런데 사실 지금이 바로 구입할 때라는 말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 첫 번째는 고객이 상품을 원함으로 지금이 구입할 때. 두 번째는 사회적 흐름이나 분위기로 볼 때 적절한 타이밍이므로 지금이 구입할 때라는 뜻이지. 여기서 판매자가 말하는 구매할 때는 전자의 뜻이야. 지금 당신이 원하니 바로 지금이 사야 하는 때입니다 라고 부추기는 거지. 지금이 사회적 흐름상 구입해야 하는 적절한 타이밍입니다 라고 하는 건 아니란 말일세. 그럼에도 우리는 늘 후자의 의미처럼 스스로가 시기상 매우 적절히 구매했다고 착각하지. 나는 노인의 말에 수긍하였다. 내 과거를 돌이켜봐도 판매자의 지금이 바로 구입할 때라는 말에 스스로를 납득시켜 지갑을 열었던 경험이 여러 번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물건의 선택에 대해서는 더 이상 설명할 필요도 없을 걸세. 흔히 사람들은 저 상품보다 이 상품이 더 뛰어나서 선택했다고들 하지. 하지만 문제는 그 뛰어난 게 기능인지 가격인지 그것들을 뒤섞어서 생각해버린다는 거야. 그리고 돈을 아끼려다 별로 좋지 않은 걸 샀던 경험이 있다 보니 집이나 자동차처럼 큰 물건일수록 기능을 우선시해서 선택하려고 들어. 하지만 그렇게 사는 것들에는 대부분 그 가치 이상의 가격이 붙어 있어. 집이나 자동차를 예로 들어보지. 그것들 모두 2년쯤 지났다고 생각해보게. 그러면 중고나 구형이 되어서 2년 전보다 싸게 살 수 있다는 걸 알면서도 사람들은 지금 돈을 더 지불하는 쪽을 택해. 돈을 더 내므로써 잘못된 선택을 하고 있지 않다는 안도감을 사는 거야. 정말로 물건의 장단점을 보고 고르는 게 아니란 말일세. 자신의 그릇을 키우고 돈과 인생의 주인이 되는 법. 이야기에는 수많은 조커의 말이 등장한다. 그중 특별히 인상에 남는 말은 각자 다르겠지만 여기서는 내 개인적으로 크게 와닿았던 말들을 정리해보고자 한다. 돈은 그 사람을 비추는 거울이야. 나는 이것이야말로 돈의 본질을 가장 잘 드러내는 말이라 생각한다. 돈을 어떻게 쓰는지를 보면 그 사람의 습관, 라이프 스타일, 취미와 취향 등을 모두 알 수 있다. 시험 삼아 한 달 동안 자신이 사용한 돈의 영수증을 모아서 누군가에게 보여줘 보자. 아마 그들은 당신의 식생활, 행동 범위, 취미, 성격까지 대부분 유추해낼 것이다. 즉 돈이란 사고와 행동의 결과가 그대로 드러난 산물이며 우리의 사고방식에도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저금을 많이 하는 사람은 자기 관리 능력이 높다고 해석할 수 있다. 또 음반에 쓰는 돈의 비중이 높은 사람은 음악을 특히 좋아한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수입이 높은 사람은 오랫동안 실력을 갈고 닦기 위해 열심히 노력해왔음을 증명한다. 반면 세상에 도움이 되고 싶다고 말하면서 자신을 위해서만 돈을 사용하고 있다면 그 말은 설득력을 잃을 것이다. 조커가 일관되게 전달하려고 한 메시지가 무엇이었는지 여러분은 알아차렸는가? 그는 돈 자체의 소중함보다 돈과 어울리는 방식이야말로 자기 자신을 표현하는 길임을 여러 각도에서 우리의 주인공에게 전하려 했던 것이다. 사람에게는 각자 자신이 다룰 수 있는 돈의 크기가 있거든. 이 말은 자기 자신의 그릇이 커져야 그에 맞는 큰 돈이 들어온다는 뜻이다. 즉 그릇이 크지 않다면 어쩌다 우연히 큰 돈이 들어왔다 해도 언젠가 모두 나가버린다. 자네에게 돈을 가져오는 건 반드시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이야. 이는 자신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이 자신의 그릇을 판별해서 거기에 맞는 기회를 가져온다는 것을 뜻한다. 즉 그릇이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는 그 그릇보다 큰 기회가 굴러오지 않는다. 역으로 해석하면 자신이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는 자신에게 오지 않는다고도 볼 수 있다. 실패란 결단을 내린 사람만이 얻을 수 있는 거니까. 이는 일반적으로 실패란 단순히 돈이 줄었음을 가리키지만 거기에서 얻을 수 있는 경험의 가치는
아주 크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 실패를 하고 싶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내가 가진 돈을 줄어들게 하고 싶지 않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다. 즉, 그들이 실제로 두려워하는 것은 실패가 아니라 돈인 것이다. 다시 말해, 이미 그 인생은 돈 때문에 도전하지 못하는 인생이 되어 있음을 뜻한다. 그리고 조커는 그렇게까지 돈의 영향을 받고 사는 사람들에게 무엇보다 자신이 돈을 어떻게 다루는지부터 돌이켜볼 것을 간곡히 전한다. 나는 자네에 대해 유추했지. 분명히 돈의 지배를 받고 있을 거라고. 마지막으로 조커가 강하게 전달하고자 한 메시지는 편지에 적혀 있던 바로 이 문구라 할 수 있다. 돈의 많고 적음에 따라 사회적 지위가 결정되고 돈에 대한 지나친 집착으로 가족애나 우정이 깨지는 두려움. 돈을 얼마나 소유하는지에 따라 인생이 결정되고 그릇된 방향으로 향할 수 있다는 무서움. 돈보다 중요한 것은 전혀 보이지 않게 되는 공포. 그것들이 모두 이 한마디에 담겨 있다. 나와 일 중에서 뭐가 더 중요해라는 물음은 연인 사이에 종종 오가는데 당연히 나도 일도 중요하다. 즉, 삶의 질을 높이려면 그중 어느 하나가 아니라 반드시 이 두 영역 모두 향상시켜야 한다. 그리고 그러기 위한 열쇠를 지녀야만 돈에 지배당하지 않고 돈과 사이좋게 공생하는 힘을 얻게 된다. 돈이란 신용을 가시화한 것이다. 조커가 자네에게 돈을 가져오는 건 반드시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이야 라고 말했듯이 돈은 신용이 있는 사람에게만 전달된다. 그리고 신용이 높으면 그만큼 많은 돈이 기회라는 얼굴로 접근한다. 신용은 지난 행동들의 결과이고 지난 행동은 하루하루 사고해온 결과이다. 요컨대 하루하루의 사고가 행동을 만들고 그 행동이 신용을 만들며 그 신용이 결과적으로 돈이라는 형태로 나타나는 것이다. 학교에 가서 공부를 하고 친구들과 약속을 하고 직장에서 착실하게 일을 하는 것도 모두 신용을 얻기 위해 하는 행동이다. 그리고 신용을 얻으면 돈이라는 형태로 남게 되고 그 돈은 선택지를 늘려주는 도구가 된다. 그리고 그 도구가 증가하면 한층 더 알찬 라이프 스타일이 실현된다. 누구나 평생 함께 어울리게 되는 돈. 의무교육에서는 배우지 못하는 돈의 교양을 올바르게 깨우치고 양성하는 것이 여유로운 인생을 만들 뿐 아니라 더 나은 인격을 형성시켜준다. 나의 그릇을 키우는 5가지 가르침. 돈은 그 사람을 비추는 거울이다. 돈을 어떻게 쓰는지 보면 라이프 스타일을 모두 알 수 있다. 사람마다 다룰 수 있는 돈의 크기가 다르다. 그릇이 크지 않으면 어쩌다 돈이 들어와도 모두 나가버린다. 빚은 돈을 배우는 아주 좋은 재료다. 빚은 나쁜 게 아니다. 부채와 금리를 잘 다루면 부를 얻는다. 실패란 결단을 내린 사람만 얻는 것이다. 실패를 두려워만 하는 이는 기회가 와도 도전하지 못한다. 돈의 지배를 벗어나라. 돈에 지배당하지 말라. 돈의 성격을 알고 공생하는 법을 깨쳐라. 이상으로 인생의 품격이었습니다. 하루하루 당신의 품격이 더 빛나길 바랍니다.